안녕하세요.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전체주의 디스토피아 소설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그리고 폴 린치의 예언자의 노래입니다. 각각의 소설이 36년, 38년의 간격을 두고 출판되었는데요. 각 시대별로 작가들이 그린 전체주의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설들이 보여주는 전체주의적 공포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책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출간되었고 전체주의 소설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1984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1984년입니다. 책이 발표된 1949년의 입장에서는 근미래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당이 사회 전반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개인의 사상과 행동까지 감시합니다. 개인은 사적인 공간이나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은 당의 이익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감시와 억압을 통해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꼭대기에 빅브라더라는 독재자가 있고 그 아래에 내부 당원과 외부 당원 그리고 프롤 계급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부 당원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외부 당원은 중간 관리층으로 일하며 85%를 차지하는 프롤은 무시되거나 감시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주인공인 윈스턴은 그 중에서 외부 당원에 속하는 계급인데요. 진리부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당의 요구에 따라 과거의 기록을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그의 삶은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는데 윈스턴은 겉으로는 당의 지침을 따르는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스턴은 그 답답한 마음을 몰래 일기장에 써가며 반체제적인 생각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저항행위였습니다. 어느 날 윈스턴은 자신처럼 당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여성 줄리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점점 체제에 대한 반발심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당의 통제에 대한 또 하나의 윈스턴의 개인적인 저항이었죠. 당의 고위 간부인 오브라이언은 자신이 당의 반역 조직인 형제단인 척 가장하여 윈스턴과 접촉해 그에게 반체제적인 책을 건네주며 함께 저항하자고 하지만 결국 오브라이언은 형제단의 일원이 아니라 당의 충실한 요원이자 윈스턴을 감시하던 인물이었고 윈스턴과 줄리아는 체포되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지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윈스턴은 줄리아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간성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101호실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줄리아를 배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제에 굴복하고 순응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저항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체제의 힘을 보여주며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1940년대는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대였죠. 특히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전후 복구 및 국제질서 확립이 이루어지던 시대였는데요. 저자인 조지 오웰은 영국 하급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미얀마에서 경찰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식민체제와 제국주의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반제국주의자가 되었다고 하고 1936년에 스페인 내전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후 파시즘, 나치즘, 스탈린주의로 대변되는 전체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고 반전체주의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저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고 극대화해서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쓰인 이 소설에 나온 것들이 이미 많이 실현이 되었다고 하는데 1984에서 예언한 137가지 중에서 1978년에 이미 실현된 것이 무려 10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CCTV나 데이터 수집 및 추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아마 이 문장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IT 기술이 짧은 시간에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CCTV나 홈캠이 곳곳에 있고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소셜미디어에 개인 정보를 올리죠.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이 국가나 기업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감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읽은 이 책은 1984의 오리지널 초판본 디자인 표지의 서적인데요. 워낙 출간된 지 오래되었고 클래식으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두루 읽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버전의 표지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별로 시기별로 표지가 다르고 해외의 서적들 표지도 다양해서 그것들을 보는 재미도 상당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여러 표지들이 나오는데 각 나라의 표지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49년 영국에서 처음 나온 초판본의 표지인데요. 제가 읽은 책의 디자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표지색이 녹색이었었나 봐요. 제가 읽었던 책은 자주색이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에 나온 책의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2008년 영국의 펭귄북스에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서적들도 그렇고 해외 서적들 대부분이 눈을 소재로 해서 그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은 2009년에 나온 책의 표지인데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모순되는 당의 슬로건이 앞에 적혀 있고 뒷면에는 빅브라더를 타도하라고 윈스턴이 일기장에 썼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 윈스턴이 직접 쓴 것처럼 그려낸 것 같아요. 다음 책은 1959년에 스웨덴에서 출간된 버전인데요. 일률적인 건물의 외벽에 전쟁은 평화, 무지는 힘,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자유는 예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들은 프랑스판의 표지들이라고 하는데요. 표지부터 정말 프랑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에 출판된 인도네시아 버전이라고 하고요. 2009년에 출판된 슬로바키아 버전. 이 장면은 책에서 나온 이분증후 장면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책 표지들이 많았는데 미국에서 나왔던 버전이 저는 굉장히 미국스럽다고 생각했고요. 가장 최근인 2024년에 소설 출간 75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들의 표지는 민음사에서 나온 버전은 지켜보고 있는 눈과 일률적인 복장으로 나라에서 정해준 규칙에 따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라에서 정해준 일만 하면서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은 없이 살아가는 체제하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은 마티스의 그림이 생각나기도 하는 표지였고 다른 책들도 눈을 주제로 해서 비슷비슷했는데 제일 특이했던 건 문학동네에서 나온 표지였습니다. 뾰족한 징이 박힌 군화로 얼굴을 짓밟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장면은 3부에서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을 고문할 때 잠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오브라이언은 권력에 대한 도취는 영원하고 무력한 적을 짓밟는 감각은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면 사람의 얼굴을 짓밟는 구두발을 상상해보게 라고 말하거든요. 표지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이 책에는 킬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읽고 40대 중반이 되어서 읽은 이 책은 또 너무 달랐는데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번역가님들이 옮겨놓으신 버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를 그린 공상소설이다 보니 작가가 자체적으로 만든 신조어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1984년에 1984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소설의 배경이 된 1984년에 1984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소설을 영상으로 만든다면 그 드라마 중에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드라마와 비슷한 분위기와 미장센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1985년작 시녀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이후 이야기를 그린 34년 만에 나온 후속작 증언들로 마거릿 애트우드는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21세기 중반으로 전 지구적인 전쟁과 환경오염으로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혼란 상태에 빠진 미국에서 가부장제와 성경을 근본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 길리어드가 일어나
여성들을 여러 계급으로 분류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에서는 출산 가능한 여성들을 시녀로서 강제징용해서 권력자의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데요. 그 시녀들은 자신의 이름마저도 박탈당하고 주인 남성의 이름에 종속되어 불립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오브 프레드의 이름 또한 오브와 프레드가 합쳐진 프레드 사령관의 시녀라는 의미입니다. 오브 프레드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던 여성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름과 가족을 빼앗긴 채 사령관의 시녀가 되어 그의 아이를 수태하도록 강요받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시를 받으며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령관이 비밀리에 오브 프레드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낱말놀이를 하거나 예전 잡지를 보게 하는 등의 금지된 활동을 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오브 프레드를 시기하던 사령관의 아내 세레나 조이는 오브 프레드가 임신과 출산을 해야 자신의 위치가 유지되기에 사령관 대신 그의 운전수인 닉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지도록 권유하게 되고 오브 프레드는 그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오브 프레드는 체제에 저항하는 비밀 조직인 메이데이와도 연결되어서 저항과 탈출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지만 결국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령관의 집에 도착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녀를 체포하기 위한 정부 쪽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메이데이의 구출대원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오브 프레드가 살아남았는지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끝이 납니다. 후속작인 증언들이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읽으면서 눈앞에 장면이 그려지는 듯한 시각적인 묘사가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요. 그래서 영상 창작자라면 누구나 영상화를 탐낼 수밖에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영화화되기도 하고 드라마화가 되기도 한 소설입니다. 세 번째 책은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폴 린치가 쓴 예언자의 노래입니다. 이 책은 2023년 영국에서 출판되었고 2023년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은 앞선 두 소설과는 다르게 이미 전체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겪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 가정이 겪게 되는 비극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1984가 정치적 독재와 사상 통제를 통한 억압을 그리고 시녀 이야기가 성적 억압과 여성의 권리 박탈을 중심으로 한 억압을 그렸다면 이 소설은 현실적인 정치적 붕괴 과정과 그로 인해 개인과 가족이 겪게 되는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글의 전개 방식인데요. 줄바꿈이나 문단 구분 없이 문장이 쭉 이어지고 대화 또한 따옴표 없이 이어집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활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의 효과라고 한다면 읽으면서 다음을 예상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이 더 속도감 있게 읽히고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가 하는 말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전후 맥락을 살펴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의 배경은 아일랜드이고 주인공은 아일리시 스택이라는 여성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극우 국민연합당이 나라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비상권한이라는 새로운 법을 시행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체제에 대항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면 잡혀가고 취업이나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비밀 경찰 조직인 GNSB에게 감시받고 억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블린에 사는 교사이자 교원 노조 간부인 아일리시의 남편 레리 스택은 새 정권에 대한 시위에 참석하던 중 체포됩니다. 치매에 걸린 아일리시의 아버지 사이먼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일리시의 여동생 아냐는 빨리 나라를 떠나라고 말하지만 아일리시는 이러한 억압과 국가체제는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국제적인 분노와 제재를 통해 곧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아일랜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점점 악화되는 정세 속에서 17이 되는 첫째 아들인 마크에게 징집 통지서가 날아오고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아일리시는 마크를 숨기지만 마크는 체제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인 반란군에 합류하고 연락이 끊깁니다. 정부군과 반란군의 전쟁으로 도시는 폭격을 받고 쑥대밭이 되는데 사실 반란군의 행태도 정부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고 그런 공격 중에 셋째 아이인 13살 베일리가 두개골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게 되는데
치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간 병원에서 베일리는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첫째 아들 마크는 생사를 모르고 셋째 아이 베일리는 아무런 죄 없이 고문을 받다 죽고, 특히 베일리의 죽음 이후 아일리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아일리시에게는 딸 몰리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들 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놓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아일리시와 몰리, 벤은 피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해변의 난민선에 오르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폴 린치는 시리아 내전과 난민을 보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소설을 읽으며 기사로 접하기만 했던 그 사람들의 고통에 더해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디스토피아 소설은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고 극대화해서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책의 제목을 예언자의 노래로 지은 것은 현대 사회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불안들을 바르게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설처럼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언하고 경고하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주의 디스토피아 소설 3권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세 소설 모두는 공통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의 주된 특징들과 그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란 국가 권력이 모든 국민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국가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체제입니다. 독재자나 지배정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며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금지되고 언론을 통제하고 선전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비판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비밀경찰, 감시, 체포 등으로 짓누름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죠. 이 모든 특징들이 각 세 소설에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배경에서 작가의 상상력과 문장으로 긴장감 있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984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 진실과 역사의 왜곡, 감시와 통제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시녀 이야기에서는 여성의 억압과 종교적 전체주의, 예언자의 노래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정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각 작품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체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선택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 빅브라더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감시 카메라와 데이터 추적, 소셜미디어 같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종종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인권 문제나 정치적 갈등을 보면 소설 속 이야기들이 그냥 허구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소설들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